사람의 기억이란 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저는 오빠의 장례식장에서 깨달았어요. 그날 제 기억 속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국화꽃의 흰색과 사람들의 검은 옷, 그 두 가지 색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잿가루처럼 내려앉은 풍경이었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향냄새는 너무 짙어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까지 매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와서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은 귀에 닿기 전에 허공에서 부서지는 유리조각 같았어요. 아무런 의미도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제 손에 쥐어주는 조의금을 받아 남편에게 건네는 일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이 너무 크면 오히려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감각을 차단해버린다는 말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오빠는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꼭 몇 년 전 제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가며 우리 민서, 이제 진짜 다 컸네. 저 자식이 속 썩이면 언제든 오빠한테 전화해라며 뭉치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내 손을 들어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사진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제 옆을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는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는 조문객이 뜸해질 때마다 슬쩍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가끔은 깊은 한숨을 쉬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 한숨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루한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인지 저는 굳이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슬픔은 오롯이 나 혼자의 몫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뿐이죠. 그때였습니다. 제 검은 상복 주머니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자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무슨 일일까?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신 걸까? 아주 잠깐 그런 걱정을 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예, 너 지금 상중이라 정신없는 건 알지만 내 말 잠깐만 들어봐라. 정신이 없는 걸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본인의 용건부터 쏟아내는 늘 듣던 그 목소리였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숨을 죽였습니다. 홈쇼핑에서 주문한 총각김치가 오늘 도착한다는데 배송 시간이 딱 30분 뒤래. 너희 집에서 우리 집 가깝잖니? 잠깐만 들러서 그것만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거 밖에 두면 다 쉬어버린다. 순간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죽었는데, 내 세상이 무너졌는데, 김치라니요. 쉬어버리는 김치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차갑게 식어가는 쇠붙이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 지금 오빠 장례식장이에요. 가까스로 쥐어짜낸 제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발 제 상황을 한 번만이라도 헤아려 달라는 마지막 애원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 기대를 정확히 비껴갔습니다. 아니까 전화했지. 그러니까 내가 잠깐 다녀오면 되잖니. 거기서 너희 집까지 금방이잖아. 바다만 놓고 바로 오면 되지.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팔을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만이 섞여 있었죠.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잠깐 다녀와.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오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빠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민서야, 호구처럼 살지 마. 내 인생이야. 너 자신을 제일 먼저 챙겨.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지난 몇 년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역할로 저를 올가매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주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못 가요.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님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오빠 곁에 있어야 해요. 김치는 쉬게 두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시 제 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간간이 터져나오는 울음소리,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거친 숨소리까지. 저는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 있다가 막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사람처럼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아 끌며 장례식장 구석, 사람들이 없는 복도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상복 소매 아래로 멍이 들 것 같았어요. 복도 끝에 다다르자마자 그는 제 팔을 거칠게 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오빠가 죽은 날 슬픔보다 자신의 어머니가 받은 무시 때문에 화를 내는 저 남자가 지난 몇 년간 제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분명 당황하며 변명부터 했을 겁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하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했어야 했는데요? 오빠 영정사진 앞에서 절하면서 네, 어머님. 쉬어버릴 김치를 구하러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했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을 뻐끔거리다 이내 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상중인 거 알아.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신이 조금만 참고 다녀왔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거 아냐.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오빠의 죽음이, 제 슬픔이 그에게는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나가야 할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처리되어야 할 그런 일. 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느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다시 빈소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빈소로 돌아오자 몇몇 친척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복도에서 저희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오빠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오빠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치 때문에 터진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편 하나 없는 이 세상에 외톨이로 남겨진 것 같은 서러움, 그리고 그런 저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할 오빠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발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과 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고 저 또한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아마 어머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부재가 저를 조금도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는 편이 훨씬 더 편안하게 오빠를 보낼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현실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오빠와 함께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거실에 놓인 소파는 오빠가 제 결혼 선물이라며 사준 것이었고 주방 찬장에는 오빠가 좋아하던 믹스커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해? 장례식은 아주 당신 집안끼리 오붓하게 잘 치르셨네. 저는 대꾸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빠가 살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빠가 늘 피우던 향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저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오빠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읽다 만책이 펼쳐져 있었고 침대는 금방이라도 주인이 돌아와 누울 것처럼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물건들을 상자에 담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그 옆에 붙어 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발견했습니다. 오빠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내 동생 민서를 위한 보험. 보험이라니 무슨 뜻일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포스트잇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민서 필독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 안은 빼곡한 파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날짜와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 한눈에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죠. 저는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숫자들로 가득 찬 엑셀 시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의 회사 이름과 시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면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회계나 재무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접대비, 자문료 같은 항목 옆에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 적혀 있는 것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흘러들어간 곳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주석이 달린 낯선 이름의 회사들이었죠. 저는 다른 파일들도 차례로 열어보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 회사 자금으로 사들인 고가의 미술품 목록, 그리고 그 미술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상세하게 적힌 문서까지. 오빠는 마치 한 편의 범죄 영화 시나리오를 쓰듯 그들의 모든 비리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리해 두었던 겁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의 얼굴, 시아버지의 인자한 웃음 뒤에 이런 추악한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결혼 후 명절 때마다 제 손에 두둑한 용돈 봉투를 쥐어주며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다고 말하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전부 이런 검은 돈이었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가장 마지막 폴더에는
민서에게라는 이름의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오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지금 제 등 뒤에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만약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오빠가 없어서 너무 힘들겠구나. 미안하다. 오빠가 끝까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오빠의 목소리는 잠시 잠겨 있었습니다. 꾹꾹 감정을 누르며 말을 이어가는 게 느껴졌죠.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오빠는 걱정이 많았다. 박서방. 아니, 박지훈 그 사람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집안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다. 내가 알면 싫어할까봐 말은 못했지만 이건 오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험이야. 보험? 포스트잇에 적혀 있던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야. 그냥 덮어두고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만약 그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이걸 사용해. 이건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너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날개야. 헐헐 날아라, 내 동생. 음성 파일이 끝나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을 힘도 없이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책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빠는 죽는 순간까지도 제 걱정뿐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게 될지,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지, 그걸 걱정하며 홀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거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서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허리가 끊어져라 전부치면서도 요즘 애들은 편하게 커서 이런 거 할 줄도 모른다는 시어머니의 타박을 들어야 했던 일. 남편의 승진을 위해 원치 않는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 억지로 웃으며 비위를 맞춰야 했던 밤들. 그리고 오빠의 장례식장에서 쉬어버릴 김치 걱정을 하던 그 전화까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제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비리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게 주어진 선택지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빠가 제게 달아준 날개였죠.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USB를 뽑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빠의 오피스텔을 나오면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서민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빠가 남겨준 이 마지막 선물을 저는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머릿속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로 복잡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막 안개가 걷히고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인 듯했고 집안은 오빠의 오피스텔보다 더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리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안에 든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미처 다 상상할 수 없었죠.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그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오빠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저와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돌아오셨네. 친정 오빠 유품 정리는 잘하셨고? 그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더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제 말도 안 섞기로 했어?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고.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개, 제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USB. 큰 여행 가방이 아니라 며칠 정도 집을 비울 사람처럼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았습니다. 제가 짐을 다 챙겼을 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그들의 방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경멸 어린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예, 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른이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끊어버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집이 떠나가라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걸 발견한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지금 이 와중에 어디 놀러 가시게요? 오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순간 안방에서 잠이 깬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이 와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모든 상황이 한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에 다가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죽은 게 벼슬이니? 우리가 내 슬픔까지 다 받아줘야 해?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말은 개똥으로 알고 이제는 하다 가출까지 하려고 들어.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 얼굴에서 저는 더 이상 예전에 느끼던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일종의 연민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남을 탓하고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살아왔을 한 여자의 인생이 안쓰럽게 느껴졌죠. 남편이 제게 다가와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참았으면 될 일이었잖아.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가방 내려놔. 당신이 참았으면.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말이 또다시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든 손에 힘을 주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제 말에 세 사람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늘 순종적이고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던 며느리,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사람들의 얼굴을.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섰지만 저는 그를 옆으로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이 집 문턱 넘어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문틈으로 보인 남편의 망연자실한 얼굴이 제 지난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오빠가 남겨준 날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훨훨 날아오를 차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그 집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택시에 올라타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익숙한 풍경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제 손가락은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태수 변호사. 오빠의 대학 동기이자 오빠가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제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며 명함을 건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의 이름은 제게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수입니다. 변호사님, 저 서진우 동생 서민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 씨, 무슨 일 있으시군요. 지금 어디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의 대략적인 위치를 말했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며 거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씀드리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법원 근처에 있는 큰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그는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빠의 장례식장에서 보고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왠지 아주 오랜만에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제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오빠의 유품에서 발견한 USB, 그리고 오늘 아침 집을 나오기까지의 상황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거나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오빠가 이걸 남겼어요. 제게 날개가 되어줄 거라고 하면서요. 그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가끔은 짧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확인한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그의 노트북 펜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형이 정말 대단한 걸 남기고 갔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 씨, 이걸로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이혼만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히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본 이상 그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준 오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혼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제 오빠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제 대답을 들은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밖을 내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뒤돌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쟁을 시작하죠. 진우 형의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제 친구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돕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오빠가 남겨준 날개와 그 날개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줄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USB에 담긴 자료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압박을 가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싸움이 생각보다 더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그는 제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혹시라도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면 무조건 녹음부터 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증거가 될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제가 아주 차갑고 냉정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강태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뒤 저는 그가 미리 알아봐준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집을 나온 지 하루 만에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번갈아 가며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수 씨의 조언대로 모든 발신 번호를 차단하고 새로운 번호로 유심칩을 바꿨습니다. 당분간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제 감정을 흔들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의 첫날 밤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온전한 저만의 시간이었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그려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묘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단단한 성벽처럼 보였던 그들의 세상에 제가 직접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질 생각을 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태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시아버지 회사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 제기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태수 씨는 오빠가 남긴 수많은 자료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적으면서도 회계팀이라면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자료 하나를 골라냈습니다. 특정 기간에 집중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그는
그 자료를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꾸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제보의 목적은 회사의 부정을 바로잡고 싶은 내부 직원의 양심 선언처럼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난 뒤 며칠간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에 자꾸만 인터넷 뉴스 창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태수 씨는 제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며 기자들도 사실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포털 사이트 경제뉴스 메인에 시아버지 회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독 5호건설, 오너 일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억 원대 명품 쇼핑 정황.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스파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애견 미용실 비용까지 결제한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남긴 자료에는 없던 내용까지 포함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기사였습니다. 아마도 기자가 추가 취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밝혀낸 모양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댁 식구들의 부도덕함을 비난하는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 화면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토록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날 오후 태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민서 씨, 뉴스 봤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뜨겁네요. 아마 지금쯤 그 집안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네, 저도 보고 있어요. 이게 다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은 분명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거예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SNS를 몰래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골프 치는 사진이나 고급 레스토랑 사진으로 가득했던 그의 계정이 그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계정은 아예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큰 혼란과 공포를 느끼고 있을지 화면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제가 살던 집이었죠. 그 안에서 저는 늘 숨막혀 했고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집 밖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남겨준 날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 날개를 이제 막 펼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지 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터진 후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제 주변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습니다. 태수 씨의 예측대로 시댁 식구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를 찾는데 모든 신경을 쏟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당연히 회사의 재무팀이나 핵심 임원들을 향했죠. 저라는 존재는 그들의 용의선상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집 나간 철없는 며느리일 뿐,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는 연일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시작됐지만 곧이어 다른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내부 고발자들이 용기를 낸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눈사태를 일으킨 셈이었죠. 회사가 위기에 몰리자 남편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분노에 찬 문자나 전화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한 안부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걱정된다. 그날은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심한 말을 했어. 미안해.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 그 문자들을 보면서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고 자신의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를 회유하려 드는 것이었죠. 어쩌면 제가 집을 나간 것이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의심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태수 씨는 제게 절대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계획을 위해서는 그가 더 불안하고 초조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남편은 다음 행동에 나섰습니다. 태수 씨가 미리 심어둔 사람을 통해 남편이 최근 여러 금융권을 돌아다니며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언론 보도로 인해 막힌 자금 흐름을 뚫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구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지금이 바로 다음 카드를 쓸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곧 최후의 수단을 쓸 겁니다. 민서 씨 명의로 된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덫에 완전히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해봐야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설마 그것까지 손을 댈까 싶었지만 태수 씨는 궁지에 몰린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며칠 뒤 태수 씨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설 브로커를 통해 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감으로 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을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과 브로커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미리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와 태수 씨는 그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브로커가 서류 몇 장과 함께 위조된 인감도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찍힌 위임장, 대출 신청서가 그의 손에서 차례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브로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순간 태수 씨가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저와 태수 씨 그리고 함께 대기하고 있던 그의 사무실 직원들이 차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굳어버린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하며 저는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카페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든 서류를 어쩌지 못하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와 태수 씨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태수 씨의 직원들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서류와 위조된 인감도장을 수거하는 동안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남편의 무너지는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남편과 함께 있던 브로커에게 조용히 경고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남편을 당장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더 큰 그림을 위한 마지막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선택지를 주는 것에 가까웠죠. 태수 씨를 통해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민서 씨의 대리인이라는 그의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수 씨가 박지훈 씨의 사문서 위조 현장 증거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다고 말하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시댁의 호화로운 거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온 지 불과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태수 씨와 함께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구도였죠.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애써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원하는 게 무언가. 돈이면 되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로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빠가 제게 남긴 바로 그 USB였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버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와 USB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저는 이어서 태블릿 PC를 꺼내 며칠 전 카페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위조된 인감으로 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드님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고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시어머니의 입에서 낮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머릿속으로 정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던 가면들이 모두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민낯을 똑똑히 마주하며 준비해 온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제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저는 뜸을 들이지 않고 제 요구 조건을 말했습니다. 선택지를 드릴게요. 첫째,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위자료로 30억을 지급하세요. 그리고 당신들 모두 제 오빠의 산소에 찾아가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그럼 이 USB와 영상은 영원히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이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들고 내일 아침 바로 검찰청으로 가겠습니다. 선택은 당신들이 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를 협박해? 이게 다 얼마짜리 집안인 줄 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김치가 쉬는 건 30분이면 되지만 사람 인생이 쉬어 터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제 인생, 더는 쉬어 터지게 둘 수 없어서요. 결정할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실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던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온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댁 식구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눈으로 남편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굳건해 보였던 세상이 제 말 한마디에 뿌리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저는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이 첫 번째 선택지를 받아들이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고작 며느리였던 제 앞에서 순순히 무릎을 꿇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분명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얕보고 어떻게든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0분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교활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좋다.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대신 조건이 있다.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약속대로 지급하겠다. 하지만 사죄는 없던 일로 하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고 산 사람 체면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과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오빠를 모욕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그것은 돈보다 더 중요했던 제가 그들에게 바랐던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최소한의 도리마저 거부한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이 당황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민서야, 잠깐만. 아버지는 그런 뜻이...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니, 나는 똑똑히 들었어. 당신들 대답 잘 들었다고.
저와 태수 씨는 그대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태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약속대로 오빠가 남긴 모든 자료와 남편의 사문서, 위조 증거 영상을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오 뉴스를 시작으로 모든 방송사와 신문이 시아버지 회사의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상습적인 탈세,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오빠가 남긴 자료들은 그들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회사 건물과 시아버지의 자택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제 작은 오피스텔에서 한때 제가 살았던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와 남편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며칠 전 제 앞에서 오만하게 굴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회사는 거래 정지되었고 집과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평생을 부와 명예 속에서 살아왔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태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는 이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는 제게 남겨진 시간을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TV를 켜면 얼마 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들의 소식이 간간히 흘러나왔지만 저는 더 이상 채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판 결과나 남은 가족들의 근황 같은 것들은 이제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기분은 생각했던 것만큼 짜릿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깊고 평온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가 마침내 그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빠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참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는 오빠의 얼굴을 당당하게 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봉분 앞에는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두고 간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제가 가져온 꽃을 내려놓고 잔디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진 속 오빠는 여전히
제 결혼식 날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덤덤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오빠가 준 날개 덕분에 아주 높이 날아올랐다가 이제 막당에 발을 디뎠어. 조금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저는 한참 동안 혼잣말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그들을 무너뜨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빠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빠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민서 잘했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결혼 전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아파트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죠.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꿈을 떠올렸습니다.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던 저는 언젠가 저만의 작은 공방을 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꿈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도시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상가 건물을 얻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들이고 물레와 가마를 설치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공방이 문을 여는 날 저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에는 제가 직접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 공방. 오빠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오빠 덕분이었으니까요. 공방에서의 하루는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려 그릇을 빚고 오후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제가 만든 찻잔을 매만집니다. 가끔은 동네 아이들이 찾아와 흙장난을 치기도 하고 제 그릇을 마음에 들어하는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흙을 만지는 사람, 서민서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빚어낸 그릇처럼 제 삶도 이제 온전히 제 의지대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입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서 그들은 아마도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마저도 이제는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제 마음은 이제 잘 구워진 도자기처럼 단단하고 평온합니다. 오빠가 남겨준 날개는 제 등 뒤에 고이 접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날개에 의지하지 않고도 제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쉬어버린 건 김치가 아니라 저의 지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주 잘 숙성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